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훈입니다. 오늘은 분식물센터 10화 화학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굉장히 힘이 되는 응원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분식물센터 내용, 양질의 내용, 그리고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업체는 먼저 이 표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인데요. 가장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화학업체 중에 1등은 롯데케미칼, 4월 8일 종가 기준으로 10조 1627억부터 송원산업까지 한번 준비해봤고요. 역시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PER, ROE 각종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저평가돼 있으면서 시가총액은 좀 낮은, 그래서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은 대한유화와 효성화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한유화는 보시다시피 2021년 평균 예상 퍼 기준으로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효성화학도 마찬가지로 9배 초반 수준에 나오고 있어서 지금 화학업체의 평균 PER보다 훨씬 낮고 화학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PER 상으로는 2021년 추정치 기준으로 효성화학과 대한유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표에 보시다시피 대한유화는 매출액 증가율 약 16%,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94%까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올해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효성화학 또한 상당히 매출액 증가폭이 큽니다. 매출액 거의 탑 수준으로 32% 올해 매출액 증가율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227%. 아마 후성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효성화학이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증가율 대비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주가 그리고 최근에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시가총액으로 비교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추정이 가능하다면 올해와 내년치의 실적 추정치를 비교해서 실적 추정치의 펄을 싼지 비싼지 판단하시거나 시가총액을 상대 경쟁업체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꼭 비교를 하시고요. 절대로 단순히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나 10만 원에 그거보다 시가총액으로 항상 비교하시고 다음으로는 상대 경쟁업체 대비 2021년 추정치, 가능하다면 2022년 추정치까지 땡겨서 네이버 금융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가져오는 것도 전부 네이버 금융을 참조하는 거니까 네이버 금융에서 2021년, 2022년 추정치 대비 PER이 상대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지, 그 다음에 화학주 평균 대비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용어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용어를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기본 용어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MEG는 모노에틸렌 글리콜의 약자입니다. 석유화학의 시황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생산은 역시 롯데케미칼이 연간 113만 톤으로 MEG 가장 1등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한유화가 20만 톤, LG화학이 18만 톤 수준입니다. 이 MEG, 모노에틸렌 글리콜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로 부동액이나 계면 합성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P, 폴리프로필렌의 약자로 플라스틱 원료로 쓰입니다. 특히 효성화학에 생산하는 PP가 프리미엄급으로 PVC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PVC 대체는 보통 인프라 투자 때 화학 공장에서 파이프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HDP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폴리에틸렌을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나누는데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말합니다.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반투명하고 밀도가 높아 단단하고 내열성이 강한 병뚜껑이나 전자레인지 용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없어서 식품용기나 유아용 장난감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H는 디하이드로제네이션의 약자로 프로판 탈수소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판 탈수소 공정이 최신 프로필렌 제조 공정에서 그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였고 이 고순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용어 정리 다음은 TP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PA는 테레프탈산의 약자로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 원재료입니다. 타이어 코드, 페트병, 폴리에스터 필름 등 각종 산업 및 생활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TPA를 효성 TAC의 주 매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TAC 필름 같은 경우는 트리아세틸 셀룰로스의 약자로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에 쓰이는 평간판을 보호해주는 필름입니다. 다음은 부타디엔입니다. 부타디엔은 너무 잘 아시는 타이어나 신발에 많이 쓰이는 합성 고무, 보통 SBR이나 MBR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 고무,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의 자동차의 내장재, 그리고 외장재에 많이 쓰이는 ABS는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의 약자입니다. 이 ABS하고 합성고무, SBR, MBR의 원료가 부타디엔입니다. 그리고 또 부타디엔의 원료는 C4입니다. 이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연 33만 톤, LG화학이 연 29만 톤, 금호소기가 연 24만 톤 순으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이제 용어가 SM입니다. 스티렌 모노머라고 하는데요. 원유에서 생산되는 벤젠과 에틸렌의 반응을 거쳐 제조되는 스틸렌 단량체를 말합니다. SM은 가전 및 포장재, 플라스틱 제품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의 원료입니다. 다음은 레깅 마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깅 마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원유 도입에서 생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시차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유가와 환율 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레깅 마진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기에는 레깅 마진이 커지고 유가 하락기에는 레깅 마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PA, TAC, 부타디엔, SM이 어려우시면 TPA나 TAC 필름, 부타디엔, SM이 어디에 쓰이는지 최종적으로 쓰이는 용도만이라도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역시 주요 매출 구성이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로부터 원료 나프타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입한 다음에 그걸 가열 냉각해 분해 및 중합 공정을 거쳐서 가장 대표적인 기초 석유화학 제품 폴리에틸렌 PE와 폴리프로필렌 PP를 생산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NCC 업체,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하죠. NCC 업체가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 규모는 80만 톤인데요. 이게 한국 전체 940만 톤의 8.5%에 해당되고 글로벌 전체 에틸렌 생산 규모 1억 9,700만 톤의 0.4%에 해당됩니다.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이 범용 소재 쪽이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C4, 타이어 소재 쪽이 약 13%, 에틸렌 글리콜, EG가 이 섬유 소재라고 하는 EG가 11%, 분리막용 특수 P, 가장 성장성이 높고 대한유에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분리막용 특수 폴리에틸렌이
지금 현재는 6%밖에 매출을 차지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한유화도 일반 석유화학 제품과 성장 석유화학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일반 범용 석유화학 제품군이 HDP, PP, EG, C4가 있는데요. HDP가 연간 생산 49만 톤, PP가 38만 톤, EG가 20만 톤, C4가 30만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사 매출의 90%,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75%,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품군의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2%에서 15%까지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가장 기대되는 성장 제품 화학군은 역시 2차전지 분리막 소재로 쓰이는 이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연간 12만 톤, 그리고 분리막용 고순도 폴리프로필렌이 연간 15만 톤으로 매출액 비중이 10% 안짝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매출 비중이 적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비중이 25%에 차지할 정도로 매출 대비 이익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 분리막 PP가 영업이익 구성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2025년에는 40%까지,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가장 성장성이 있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UHMWP라고 하죠. UHMW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핵심 구성요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요. 이 분리막은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2009년에 최초로 UHMWP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근데 처음 개발할 때는 로프의 그물, 방탄복, 의료용, 인공관절용으로 쓰일도록 초강력 섬유 소재 용도로 목표를 했으나 201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2차전지 분리막 핵심 소재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리막 생산 공정의 가장 첫 단계 원료가 이 바로 UHMWP 초고분자 폴리에틸렌입니다. 분리막 생산 공정의 가장 첫 단계에 투입되는 원재료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원래 초기 2차전지 분리막에서는 내열성과 강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폴리아마이드, 나일론이라고 하죠. 폴리아마이드를 주로 썼는데 점차적으로 이 UHMWP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UHMWP의 특징이 9에서 20 마이크로메타 두께에서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양극재나 음극재의 자극에도 물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큰 장점 때문입니다. 이 편은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편인데 상당히 핵심 제품과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이 표에 보시겠지만 대표적인 나프타 크래커로 이 나프타 크래커에서 나오는 에틸렌, 프로필렌, 아까 말씀드린 믹스드 C4, 그다음 벤젠, 톨루엔, 자일렌까지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 이 에틸렌, 프로필렌, 믹스드 C4가 각각 원료가 돼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인 아까 말씀드린 고밀도 폴리에틸렌인 HDP, 그 다음에 EO,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인 PP, 부타디에, 그리고 스티렌 모노머, SM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꼭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HDP 같은 경우는 포장재, 파이프, 2차전지 분리막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G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섬유, 그리고 부동액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PP는 역시 자동차 내외장재, 그리고 건자재, 2차전지 분리막, 건식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SM, 스티렌 모노머 역시도 가전제품, 그리고 IT 부품의 외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타디에는 역시 타이어와 합성 타이어와 고무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전방 석유화학 시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내 크래커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원자재 가격과 제품의 판매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당연히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대한유화의 이익 구조는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특히 미국 쪽에서 역내 설비 공급 차질로 대한유화가 반사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유가는 하단을 53불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자 봤는데 59.77불이었습니다. 유가는 50불대 중반에서 60불대 중반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MEG의 재고는 지금 충분히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빠르게 2월달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국 쪽에서 이 수요가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필렌 가격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PG 가격 하락으로 폴리프로필렌의 이 PDH, 탈수소화 공정으로 인한 정제 마진이 2분기 추가 개선될 것이라 보는데, 이 이유는 납사 대비 LPG, 납사라고 하면 납타 크래킹, NCC를 말합니다. 이 NCC 대비 LPG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나프타 대신 LPG를 화학 원료로 쓰고 있고, 이 NCC 공정을 부타디엔이나 프로필렌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필렌 공정의 이 PDH, 탈수소화 공정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폴리프로필렌 가격의 강세에 따라서 스프레드 마진이, 제품의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원자재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PP의 수익성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적어놨는데요. 역시 PP의 가격 급등세는 미국 한파 영향으로 역의 경쟁사, 미국 쪽의 경쟁사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물류비가 올라가면서 제품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고 있는데, 국내하고 베트남 모두 이 PD하고 PDH 모두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는데, 그와 더불어서 난방 수요가 급감하면서 LPG 가격이 3분기까지 계속 하락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PG 가격이 하락할수록 당연히 이 PP의 마진 구조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신규 설비는 이 가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3분기에 이 물량이 2배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가운데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폴리에틸렌과 PP가 이 포장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적인 3분기에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EG, 에틸렌 글리콜과 부타디엔 쪽도 섬유와 자동차 전방 산업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레깅 마진 개념을 보면 이 레깅 마진 또한 작년 4분기에 톤당 682.4불에서 올해 1분기 평균이 799.7불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EG의 레깅 마진 또한 4분기 대비 3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 대한유화도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미국 쪽에서 자체 재고 충당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통일 중단까지 반영이 되면 상당 부분 한두 달 이 수급 이슈와 관련돼서 대한유화의 이 PP가 계속 가격적인 이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M, 스티린 모노머 쪽 신규 증설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에틸렌과 벤젠 등의 기초 유분은 수익성이 다소 소폭 하락되는 부분이 마진 구조로 이익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부타디엔 쪽에서 4분기에 톤당 1140불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 베트남 PP와 PDH의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증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했던 에틸렌 글리콜이 전방 수요 개선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부타디엔 쪽은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으로 4배 이상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 스티린 모노머 쪽 설비가 30만 톤 신설될 전망이고요. NCC 쪽도 에틸렌 10만 톤, 프로필렌 5만 톤의 신규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타디엔이 15만 톤 신설 내용 투자 규모 약 1,405억 규모로 2023년에 1분기 완공해서 2분기부터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타디엔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MC4를 전량을 원재료 투입이 가능하며 이 유분 고도화의 뜻은 믹스드 C4를 판매 대신 그 위 단계 부타디엔까지 생산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MC4 전량 원재료를 모두 투입해서 사용하는 이 부타디엔 신설 공장은 투자가 완료되면 약 2,500억 매출 추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NCC까지 10만 톤 증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리막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성장률은 2040년까지 연간 17%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분리막 소재가
대한유가 시장 점유율이 약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특징인데요. 평균 영업이익률이 37%에 달합니다. 이 분리막 소재 쪽에서 P와 Q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분리막용 폴리에틸렌의 출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마진이 40% 가까이 분리막 폴리에틸렌이 2021년 판매 비중 상향치, 목표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소 3년간은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최소 40%에서 높게는 60%까지 시장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수요는 2020년 21억 미터 제곱에서 2030년에 377억 미터 제곱으로 연평균 약 3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리막용 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 따라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익 확대도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리막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이 분리막 소재를 납품하는 대한유화의 분리막용 폴리에틸렌의 매출과 이익은 모두 40% 이상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폴리에틸렌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이익 비중이 2022년에는 21%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쟁 심화에도 높은 수익성을 지속하는 것은 역시 품질 인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 UHMWP는 분리막의 기초 소재로 일반 폴리에틸렌보다 밀도가 100배 정도 높아 합성수지 가운데 가장 충격에 강하며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열성까지 우수한 소재입니다. 이 UHMWP 같은 경우는 얇은 분리막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습식 분리막 소재를 사용하고 건식용 분리막, 핸드셋용 배터리에는 PP 제품을 사용합니다. 글로벌 생산업체는 한국의 대한유화, 일본의 아사히 카사이, 그리고 미쯔이 케미칼, 미국 유럽의 셀레니즈, 그리고 중국의 이스턴 페트로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롯데케미칼과 도레이 케미칼이 생산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이 후발주자 같은 건 연 판매량이 10,000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 하나토탈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발표했지만 품질 인증 과정이 선도 업체를 따라가기에 상당히 역부족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초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특징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분리막 생산업체, 배터리 생산업체, 전기차 생산업체의 단계적인 품질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배터리 화재, 폭발과 직결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품질 인증 과정이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선점 업체들이 분리막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5년에서 7년 동안 장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작년 기준으로 연 5만에서 6만 톤의 분리막용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판매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일본 아사히 카사이와 미츠케미칼은 연 2만 톤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점유율은 1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대한유화의 시장 확보는 슬러리 기반의 공법과 일본 업체의 더딘 시장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속 촉매를 최대한 제거하는 고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반면 타 업체들은 촉매 불순물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아사히 카사이 같은 분리막 생산 업체는 초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레진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리막도 자체 생산하고 분리막 소재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글로벌 1위 분리막 업체는 중국의 은척고분인데 당연히 경쟁사인 아사히 카사이 업체의 제품보다는 한국의 대한유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이 추정한 바로는 2020년 총 생산량 규모는 분리막 초고밀도 레진 같은 경우 5에서 6만 톤, 글로벌 수요량의 40에서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폴리에틸렌은 3에서 4만 톤,
폴리프로필렌은 1.5에서 2.5만 톤, 그리고 습식용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건식용 폴리프로필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방식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아모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모코 방식이 경쟁업체 대비 비교 우위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거래처 1등 분리막 업체 중국의 은척고분이 한국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W스코프에 모두 이 대한유화가 납품하면서 상당히 이 전방 분리막 판매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2차전지 분리막용 이 플라스틱의 가치만 1.5조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두께를 얇게 만들기 쉬워서 주로 습식용 분리막 원료로 쓰고 있고요. 습식용 분리막은 자동차용 전지에 사용됩니다. 핸드셋 배터리, 건식용 분리막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용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방식은 아모코 칫소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분자 원료를 고분자 폴리머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알루미늄계 촉매제, 이 티타늄을 첨가제로 쓰고 있는데요. 타 NCC 업체에 달리 이 고속의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 티타늄 촉매제와 잔여 찌꺼기를 동시에 제거해서 고순도 초고밀도 폴리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의 원심 분리기 때문에 비용은 타 공정 대비 많이 들지만 배터리의 순간 출력을 상당히 높이고 화재 발생 위험을 대폭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초고밀도 폴리머 대한유화의 생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 원심 분리기 때문에 생산 원가는 높지만 결정성, 투명도, 고순도 등 품질 면에서 다른 NCC 업체 대비 월등히 우수한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2차전지 분리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용 PEPP의 이 첨가제, 티타늄이나 알루미늄이 제거되지 않고 남을 경우에는 리튬이온이 통과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 배터리 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속계 첨가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한유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화재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키고 특히 2017년에서 2019년에 한국의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배터리 화재 사건 당시에도 대한유화의 PE와 PP를 사용한 배터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굉장히 생산 공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1GW에 생산하는 UHMWP의 필요량은 400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분리막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13만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추정했던 연 8만에서 10만 톤을 30% 넘게 뛰어넘는 위치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규모가 작년에 324만 톤으로 50%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44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연평균 18%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분리막용 PE와 PP의 시장 규모는 2025년 40만 톤, 2030년 107만 톤, 2040년 221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우려할 점은 2030년부터 분리막이 필요 없는 고체 전해질을 도입한 이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죠.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2030년에 본격화될 경우 분리막용 PE와 PP 시장의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주요 거래처, 중국의 은척고분, 한국의 SKIE,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그리고 W스코프가 분리막 캐파 확장을 큰 폭으로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은척고분, SKIE, W스코프의 생산 캐파가 2019년 18.8억 메타제곱에서 2021년 41.3억으로 연평균 50% 이상 캐파 확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한유화의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은 톤당 2,000불을 초과하고 있고 폴리프로필렌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1,500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업체 셀레니즈가 2월부터 유가 상승을 이유로 분리막용 이 레진 가격을 15% 인상 감안하면 대한유화의 판가도 인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영업이익률은 60%와 35%로 계산할 경우 합산 영업이익률은 45에서 50%로 추산하고 있고 이 범용
폴리에틸렌과 봄용 폴리프로필렌 평균 이익률 10% 대비 이 분리막용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이익률 차이는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셀레니즈 유럽 내 분리막용 3.4만 톤 2024년까지 증설한다는 소식은 대한유화에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유화만의 이 과점적 점유율 그리고 분리막 소재 안전성 검증을 위한 품질 테스트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대한유화 UHMWP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표는 2차전지 분리막 생산 공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분리막 소재와 관련해서 영업이익 규모를 추정해보면 작년에 435억에서 올해 700억대, 내년에 870억대, 2030년에 23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은 영업이익에서 25%까지 올라올 전망이고 2030년에는 이 분리막 소재가 5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분리막용 HDP의 매출은 작년에 1000억 수준에서 올해 40% 넘게 성장한 한 14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용 소재는 2022년에 2000억, 2030년에 매출에 50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큰 폭으로 올라가 영업이익의 40%까지 담당할 전망입니다. 네, 대한유화의 실적은 올해는 2조 1000억, 2022년 2조 2천억 때까지 매출액이 소폭이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특히 영업이익이 3,200억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을 보고 있고 2022년까지도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올해 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2022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작년에 3,000억 대비 올해 3,900억대로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2년까지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9%대에서 올해 15%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 또한 6%대에서 12%, 13% 가까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ER은 작년 대비 올해 8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PBR 또한 1배 미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한유화의 과거 10년치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주봉상에서도 시세가 꺾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인데요. 상당히 수급상으로는 좋지 않은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간 매출액 1조 8천억대에서 올해는 약 16% 증가한 2조 2천억대, 2022년까지도 2조 3천억대까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특히 올해 약 94% 증가한 3,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ER은 올해 기준 8배 수준이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7% 대비 작년 7% 대비 올해 1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작년에 3천억대에서 3,935억으로 큰 폭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약 12%대로 굉장히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유화를 마치겠습니다.